혹시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서를 좀 더 확실하게 써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버지, 밤늦게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전화? 내가 전화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 혹시 누가 아버지한테 이상한 말 하지 않았나요?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5월의 따스한 햇살이 30평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최병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교장 시절의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죠. 병수는 아침부터 자식들이 올까봐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내 순자가 좋아했던 카네이션이 조촐하게 꽂혀 있었죠.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병수는 매년 혼자서 카네이션을 사서 집에 두곤 했습니다. 아버지,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현관문이 열리며 첫째 아들 영준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이 넘은 영준은 여전히 바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백화점 쇼핑백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딸 윤경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죠.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희도 바쁘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찾아뵙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윤경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아버지 자랑을 하며 친구들에게 교장 선생님 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녀였는데 지금은 마치 의무를 다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죠. 예전엔 이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말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고맙다. 멀리서 왔을 텐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죠. 영주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죠. 낡은 소파, 색이 바랜 커튼, 고장난 채로 방치된 시계들. 영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번거로운 짐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혼자 계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윤경의 질문에 병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가스불을 끄는 걸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죠. 괜찮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냐. 영준과 윤경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죠. 영준은 시계를 슬쩍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윤경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저희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벌써? 점심도 안 먹고. 다음에 시간 내서 함께 식사해요. 오늘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채 1시간도 머물지 않고. 그들은 바쁜 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윤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아버지, 건강 잘 챙기시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병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평범한 건강식품이 들어있었죠. 아마 비서가 대신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손글씨 하나 없는 인쇄된 카드만이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냐? 병수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전문가는 가족의 관심과 소통이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병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준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병수가 직접 야식을 끓여주던 일이었죠. 윤경이 대학 입시에 떨어져 울 때도 병수는 밤새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면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했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필요했는데. 병수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죠.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얼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 아이들 졸업식 사진, 가족 생일 파티 사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 순자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난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그나마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명절이나 기념일에만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수는 평소와 같이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죠. 어머, 병수 선생님. 말순이 아니냐? 정말 반갑구나. 이말순은 병수의 고등학교 교사 시절 후배 교사였습니다. 국어를 가르쳤던 그녀는 은퇴 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죠. 지금은 근처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우연이 아니라 인연인가 보구나. 말수는 병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의 위험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감돌고 있었죠.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시는데.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 병수의 말에 말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병수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고 날카로웠죠. 말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고맙다, 말수나. 너도 몸 조심해라.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말수는 계속 병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병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소원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 병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면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병수가 말순과의 우연한 만남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자식들로부터는 연락이 한 번도 없었죠. 평소 같으면 서운해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병수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금요일 오후 영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데? 전화로는 어려우니까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윤경이도 함께 갈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영준과 윤경이 나란히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영준은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고 윤경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저희가 오늘 온 건 아버지 건강 때문이에요. 영준의 말에 병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건강이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자주 있으시죠? 윤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수는 잠시 침묵했죠. 사실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일이야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 저희가 조사해봤는데요. 영준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최근에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신 기록이 있어요. 쌀을 일주일에 3번이나 사시고 약국에서 같은 약을 반복해서 구입하셨더라고요. 병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기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웃분들 말씀으로는 밤에 가스 냄새가 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윤경의 말에 병수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수 있어요. 영준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케어 시설이죠. 요양원.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시라는 뜻이에요. 윤경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병수에게는 차가운 바람처럼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또래분들도 많고 전문 간병사들도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영준이 브로셔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사진들이 보였죠. 저희도 자주 찾아뵐 거예요. 주말마다는 힘들어도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요. 병수는 아무 말 없이 브로셔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너희들이 결정한 거구나. 아버지. 아니다. 나도 생각해보겠다. 그날 밤 병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자신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해서 하는 말일까요? 며칠 후 병수는 영준에게서 또 한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혹시 모르잖아요. 무슨 검사? 치매 검사요. 요즘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수는 치매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건 아니겠죠? 저희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일단 가서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며칠 뒤 병수는 영준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몇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했죠. 인지능력 검사, 기억력 테스트, 뇌 촬영까지.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의사의 말에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모실 거예요. 하지만 병수는 영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그날 저녁 병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행동이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우연히 영준이 놓고 간 가방을 정리하다가 병수는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였는데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대출 관련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병수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준이 사업 확장을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담보로 설정할 부동산 목록에 자신의 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병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병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죠. 만약 정말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거라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테니까요. 치매라고? 그래. 그럼 보여주지. 병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교육자 생활로 다져진 그의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했죠. 이제부터는 그들의 게임에 맞춰 연기를 해볼 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수는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고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척했고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또렷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병수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치매 증상들을 자세히 검색해보고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도 빌려 읽었죠. 놀랍게도 병수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 증상, 단기 기억 상실, 반복 질문, 시공간 감각 저하. 병수는 노트에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만약 연기를 해야 한다면 완벽해야 했죠. 오랜 교육자 생활로 터득한 세심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영준과 윤경이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죠. 검사 결과상 경도 인지장애 초기 소견이 보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영준과 윤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분들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혼자 계시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윤경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요. 병수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죠. 며칠 후 영준이 병수를 데리고 요양원 견학을 갔습니다. 평안의 집이라는 이름의 깔끔한 시설이었죠. 원장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직 초기 단계시니까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세요. 다만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관리는 해드립니다. 병수는 시설을 둘러보며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떤 분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어떤 분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여기 괜찮죠? 영준의 질문에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것 같구나. 그럼 다음 주부터 입소하시는 걸로 할까요? 일주일 후 병수는 간단한 짐을 챙겨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영준과 윤경이 배웅을 나왔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죠. 아버지,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병수는 그들이 금방 발길을 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첫날 저녁 병수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병수는 일부러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간병사가 다가와 수저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떨어뜨리셨어요. 새 수저 가져다 드릴게요. 내가 떨어뜨렸나? 기억이 안 나네. 병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간병사들이 병수를 바라봤죠. 점심시간에는 화장실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간병사님, 화장실이 어디 있죠? 어르신, 아침에도 여쭤보셨는데요. 저쪽 복도 끝이에요. 아, 그랬나? 미안해요. 병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 되자 그는 노트북을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요양원 입소 첫날, 영준과 윤경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 시작. 1단 경도 치매 환자 연기 성공적. 주변 관찰 결과 간병사들은 선량해 보임.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음. 병수는 낮에 들었던 대화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간병사가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고 투덜거리는 소리. 원장이 요즘 자식들은 참 차갑다고 한숨 쉬는 모습들을 모두 기록했죠. 며칠이 지나자 병수에게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말순이었죠. 어머, 병수 선생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요. 말순은 이곳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깜짝 놀란 척하며 말했죠. 말순이,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말순은 병수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생님, 요양원에 계시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랬나?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하지만 말순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병수의 눈빛이 여전히 또렷했거든요. 그날 밤 말순이 병수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자 치는 소리였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병수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병수는 깜짝 놀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말순아. 선생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는 저도 못 알아보시더니.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순아, 나는 치매가 아니야. 네. 연기하고 있는 거야.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병수는 영준과 윤경의 수상한 행동들, 부동산 서류들, 요양원 입소를 재촉한 이유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 하지만 말순아, 너는 다르잖아. 너만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지. 말순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때부터 말수는 병수의 비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다른 간병사들 앞에서 병수를 일반 환자 대하듯 했고 밤에는 몰래 정보를 주고받았죠. 며칠 후 병수는 이상한 방문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이 사회복지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장혜진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왔어요. 장혜진은 친근하게 다가오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그녀가 단순한 복지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말투는 부드럽지만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어르신, 혹시 재산 관리에 대해 걱정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산? 병수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장혜진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죠. 이 여자, 진짜 목적이 따로 있구나. 선생님, 지금 의식은 괜찮으시죠? 여기 간단한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장혜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친근했던 미소도 사라졌죠. 병수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은 누구세요? 아, 어르신이 좀 심하시네요. 장혜진이 혀를 차며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다시 오겠습니다. 장혜진이 떠난 후 병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죠. 자식들이 단순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게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말순에게 상황을 알린 병수는 작은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말순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 저 여자 분명 다시 올 거야. 병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자식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하려는 거구나. 말수는 병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모두 기록해 두세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죠. 누군가 병수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 문고리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 병수와 말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야간 순찰을 도는 간병사였죠. 발걸음이 멀어지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조심해야 해요. 혹시라도 들키면. 알고 있어, 말수나.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다음 날부터 병수는 더욱 치밀하게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간병사들의 이름을 헷갈려 했죠. 주변 사람들은 점점 병수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윤경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딸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녀는 간병사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요즘 들어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밤에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시고요. 윤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수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죠. 혹시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서를 좀 더 확실하게 써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간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가족분이 그렇게 걱정하시니까요. 그날 오후 병수는 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윤경이 옆에 앉아 있었죠. 어르신, 따님께서 어르신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큰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딸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윤경은 병수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의사가 윤경과 따로 상담하는 시간이 유독 길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혼자 계시기엔 정말 위험해요. 확실한 진단서를 써주셔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병수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며 윤경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의사에게 뭔가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가 끝난 후 의사는 병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병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진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윤경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안심하고 지내세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에는 섬뜩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준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일로 왔어요. 영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병수를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요. 치매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둬야 해요. 병수는 멍한 표정으로 영준을 바라봤습니다. 재산? 무슨 재산? 아버지가 갖고 계신 집이랑 예금 말이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저희 명의로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준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재산 이전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등 복잡한 법적 문서들이었죠.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병수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글씨가 잘 안 보여. 괜찮아요, 아버지.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여기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영준이 펜을 병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병수는 영준의 눈빛에서 차가운 욕심을 읽을 수 있었죠. 잠깐. 윤경이는 어디 있어? 윤경이는 바빠서 못 왔어요. 걱정 마세요. 병수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아파. 오늘은 안 되겠어. 영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아버지. 영준이 떠난 후 병수는 말순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말순아, 이제 정말 노골적으로 나오는구나.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 선생님, 절대 사인하시면 안 돼요. 한번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날 밤 병수는 작은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남겨야 할 때였죠. 다음 날 장혜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욱 적극적이었죠. 어르신, 어제 아드님께서 오셨다면서요? 재산 정리건 말이에요.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병수가 연기를 하자 장혜진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사인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장혜진이 강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수의 손을 잡고 억지로 펜을 쥐어주려 했죠. 여기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때 말순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간병사님. 어르신 복지를 위한 서류 작업 중이에요. 원장님 허락받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장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장혜진이 급히 자리를 떠나자 병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날 밤 병수는 몰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최병수입니다. 급히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영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누구한테 전화하고 계세요? 병수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제부터 영준이 거기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밤늦게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영준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번뜩였습니다. 병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죠. 아버지, 밤늦게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영준의 날카로운 시선에 병수는 당황했지만 금세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 내가 전화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 혹시 누가 아버지한테 이상한 말하지 않았나요? 요즘 노인분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영준이 의심의 눈초리로 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잘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그럼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영준이 떠난 후 병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죠. 다음 날 아침 말순이 급하게 병수의 방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선생님 담당해서 빼겠다고 하시네요. 무슨 소리야? 어제 그 장혜진이라는 여자가 원장님께 뭔가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업무에 방해된다고. 병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말순마저 잃게 되는 건가요? 말순아, 미안해. 내 때문에. 괜찮아요, 선생님. 하지만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 오후 윤경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둘러 보였죠. 아버지, 잠깐 집에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집에? 내가 왜 집에 가야 하지? 잠깐만요, 아버지. 중요한 일이에요. 윤경은 병수를 반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경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죠. 아버지, 여기 앉아 계세요. 금고 비밀번호 혹시 기억나세요? 금고? 뭔 금고? 윤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책장을 뒤져보더니 마침내 작은 금고를 발견했죠. 아버지, 이거 비밀번호가 뭐예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윤경은 여러 번호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방법을 썼죠. 병수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등을 차례로 눌러보더니 드디어 금고가 열렸습니다. 있다. 윤경이 금고에서 노트북과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병수는 깜짝 놀랐죠. 그 안에는 자신이 몰래 기록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윤경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죠. 이게 뭐야? 화면에는 윤경과 영준이 병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상의하는 모습, 장혜진과 만나는 장면, 의사에게 거짓 진단서를 부탁하는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언제부터?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지었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윤경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파일들 중에는 병수가 직접 작성한 상세한 계획서도 있었거든요. 아버지, 치매가 아니시죠? 윤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계신 거였어요? 당황한 윤경은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도 발로 밟아 파괴했죠. 이제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병수는 침착했습니다. 윤경이 모르는 백업 파일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윤경아,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 게 나를 위해서라고. 병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죠. 아버지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업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거냐? 윤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발각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들인가요? 윤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죠. 나쁜 자식이 아니라 아이의 자식이 아니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영준이 들어왔습니다. 윤경아, 어떻게 됐어? 아버지는 왜 집에? 설마. 영준은 부서진 노트북과 윤경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어, 오빠. 뭐라고? 영준이 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수의 눈빛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죠.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처음부터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싶었거든. 영준과 윤경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치매는 연기였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순간 영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논 건 너희들이지. 내 재산을 노리고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가면서.
영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살려면 제 힘으로 살아라. 아버지 재산 노리지 말고. 영준이 병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해 보였죠. 아버지, 이미 늦었어요. 진단서도 나왔고 요양원에도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아무도 아버지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영준의 말에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그때 현관문에서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방문한 것 같았죠. 영준과 윤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온 걸까요? 인터폰 소리에 영준과 윤경은 얼어붙었습니다. 병수는 침착하게 현관으로 향했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어르신 계신가요? 장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준과 윤경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윤경이 급하게 말했지만 병수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마침 좋은 때 오셨네요. 장혜진이 들어오자 거실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부서진 노트북, 창백한 얼굴의 윤경, 그리고 평소와 다른 병수의 또렷한 눈빛까지. 어르신,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그럼요. 이제 연기 그만해도 되니까요. 병수의 말에 장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연기요? 치매 연기 말이에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장혜진 씨. 장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것을 깨달았죠. 저는 정말 사회복지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사회복지사라면 자격증부터 보여주시죠. 병수의 요구에 장혜진은 말을 못했습니다. 영준이 나서서 말했죠. 아버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혜진 씨는 우리가 부탁한. 닥쳐. 병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고 데려온 사기꾼 아니냐? 장혜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저도 처음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게 일이라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장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르신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가족분들이 어르신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짓 서류까지 만들어서 사인받으려고 했다는 거냐? 그건 영준 씨가 시킨 거예요. 장혜진이 영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에게 어르신이 치매라서 정신이 없으니까 얼른 서류만 받아내라고 했어요. 영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장혜진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여기 있는 서류들 다 가짜예요. 영준 씨가 만들어서 어르신께 사인받으라고 한 거예요. 병수는 서류들을 주워 보았습니다. 재산 이전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심지어 유언장까지 있었죠. 모두 병수의 재산을 영준과 윤경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아버지. 윤경이 다가오려 했지만 병수는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들이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어렵고 빚도 많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도 된다는 거냐?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거냐? 영준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처지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기 어려워요. 살기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왜 속이고 빼앗으려고 했냐? 도움을 요청하면 주셨겠어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무시하기만 했잖아요. 영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시? 내가 언제 너희들을 무시했다는 거냐? 항상이요. 우리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시고. 그건. 병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자식들에게 차갑게 대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여도 된다는 건 아니잖냐. 저희도 아버지가 그냥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윤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매일매일 돈 걱정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말 안 들으시잖아요. 가족들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장혜진은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수가 막았죠.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죄송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장혜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어르신을 위한 일인 줄 알았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죠. 병수가 장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을 모두 증언해 주세요. 저는 장혜진이 망설이는 사이 영준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혜진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너도 공범이야.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장혜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게요. 영준 씨와 윤경 씨가 저에게 시킨 일들, 가짜 서류들, 모든 것을요. 영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혜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나쁜 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때 병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말순에게서 온 문자였죠. 선생님, 요양원에 경찰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병수는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온 것 같았죠. 영준아, 윤경아. 네.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병수의 말에 두 사람은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현관문 앞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강하게 눌렀죠. 현관문의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병수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신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준과 윤경은 당황했죠. 변호사? 왜 변호사가? 내가 부탁했다. 병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김 변호사는 거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맞는 것 같네요. 네, 정확히 예상한 대로 진행됐습니다. 병수는 소파에 앉으며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준아, 윤경아, 앉아라.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산 상속에 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김 변호사가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최병수 선생님께서는 지난 몇 달간 가족 구성원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확인? 무슨 확인이요? 윤경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병수는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큰 화면에 연결했죠. 이제부터 보시게 될 영상들은 최 선생님께서 직접 촬영하고 녹음하신 것들입니다. 화면이 켜지자 영준과 윤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영준이 요양원에서 병수에게 재산 이전 서류에 사인하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숨겨둔 카메라는 찾지 못했나 보구나. 병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윤경이 의사에게 거짓 진단서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혼자 계시기엔 정말 위험해요. 확실한 진단서를 써주셔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윤경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영상에는 영준과 윤경이 병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내가 가지고 예금은 반반 나누자. 그래, 어차피 치매니까 모르실 거야. 이 장면을 본 장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계획적이었다니. 마지막 영상에는 장혜진이 병수에게 강압적으로 서류 사인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사인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모든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병수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유산 상속자를 새롭게 결정하셨습니다. 새롭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의 전 재산은 희망의 집 고아원과 이말순 씨에게 상속됩니다. 뭐라고요? 윤경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별이라는 청년에게도 일부가 상속됩니다. 한별이? 그게 누구예요? 희망의 집 고아원 출신으로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최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후원해 오셨죠. 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준아, 윤경아. 너희들은 나에게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적이 없어. 아버지. 돈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냐? 병수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별이는 다르더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줬어.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윤경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사랑. 내 재산을 사랑한 거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영준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우리가 아버지 친자식인데. 친자식이면 부모를 속여도 되냐?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치매 환자로 만들어도 되냐?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다. 김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병수 선생님, 여기 서명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병수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영준과 윤경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에요. 자식이라면 자식답게 행동했어야지. 그때 장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벌을 받아야 해요. 저도 어르신을 속였으니까요. 당신은 다르죠.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줬으니까. 병수가 장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네. 정말 죄송했어요. 김 변호사가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상속자들에게 재산이 이전됩니다. 영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들이 스스로 포기한 거야. 윤경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그렇게 나빴나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야. 진심이 없었던 거지. 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됐고. 그때 현관문에서 또 다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가 또 온 거예요? 병수가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한별입니다. 한별의 등 뒤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한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준과 윤경은 이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남인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후회가 밀려왔죠. 아버지. 하지만 병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말순과 함께 작은 한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죠. 넓은 마당에는 채소밭이 있었고 뒤편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랄 줄 몰랐어요. 말순이 물을 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수도 흙을 묻힌 손으로 토마토 모종을 심고 있었죠.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이야.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먹는다는 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죠. 그때 마당 입구로 한별이 아이들 서너 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병수와 말순을 안았습니다. 병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펴졌죠. 얘들아, 잘 왔구나.
오늘은 뭘 하러 왔지? 할아버지가 심은 채소 구경하러 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편지 전해드리러 왔어요. 한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편지? 누가 보냈지? 병수가 편지를 열어보니 고아원 원장의 편지였습니다. 최병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새 도서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감사해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수는 편지를 읽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가장 어린 아이가 병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믿어. 한별이 조용히 병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고마워할 건 없어. 너희들이 할아버지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줬으니까.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병수와 말수는 연못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후회되지 않으세요? 영준이와 윤경이 말이에요. 말순의 질문에 병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아프지.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하지만 선생님이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한편 서울에서는 영준과 윤경이 각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준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구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지인들도 도와주지 않았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하죠?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빌어볼까? 안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리 없어요. 영준은 결국 작은 회사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예전의 사장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윤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 운영 자금이 떨어져 결국 폐업을 해야 했죠. 학부모들에게 환불해줄 돈도 없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해요? 딸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른 일 찾을게. 하지만 윤경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준과 윤경은 우연히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한옥마당에는 병수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죠.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 윤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랑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영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오빠,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아버지는 우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하시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난 후 병수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영준이 보낸 편지였죠.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돈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나요? 아버지께서 행복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저희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것처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병수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생님, 답장 쓰실 거예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언젠가는 용서하시겠죠? 용서야 이미 했어. 하지만 다시 만나는 건 다른 문제지. 그날 저녁 병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유언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죠. 말순이와 한별이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이 나에게는 진짜 가족입니다. 병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영준아, 윤경아. 너희들도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바란다. 그때가 되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영상을 끝낸 병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말순이 빨래를 걷고 있었고 멀리서는 한별이 아이들과 함께 오고 있었죠.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병수는 혼잣말을 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지는 해와 함께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찾은 평화로운 시간간이었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야.